안녕하세요.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서 예쁜 딸이 하루하루 자라는 모습에 행복을 느끼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총각 시절부터 쭉 택시 운전을 하셨습니다. 회사 택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모아둔 돈으로 개인 택시를 갖게 되셨다고 해요. 어린 시절 가족이 어딘가 놀러 갈 때면 아버지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다녔습니다. 안전운전은 기본이었고 개인 택시 면허를 취득한 뒤에는 항상 택시를 깨끗하게 유지를 했어요. 대문 앞에 차를 세워놓고 정성스레 손세차를 하셨거든요. 택시를 보물이자 자식처럼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택시였으니까요. 아버지가 세차를 할 때면 항상 따라 나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세차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세차하는 시간에 아버지랑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빠, 나는 언제 운전할 수 있어요? 한참 모르지. 나중에 어른 되면 아는 거야. 아빠가 운전 가르쳐 줄 거죠? 그래. 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나도 아버지처럼 택시 운전할래요. 택시 운전사가 된다고? 네, 운전하면서 여기저기 엄청 다니잖아요. 매일매일 여행하는 것처럼. 그리고 운전하는 거 엄청 멋있어요. 정말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운전을 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또 손님들을 상대하며 안전하게 모시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마냥 운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멋있게 느껴졌거든요. 개인 택시를 갖기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확실히 회사 택시를 모는 것보다는 수입이 많았던 것 같아요. 대출을 갚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아버지는 매일 운전대를 잡아야 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고 가정적인 아버지와 따스한 성품의 어머니의 품에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늘 늦은 밤까지 택시를 몰다가 새벽녘에 집에 들어오셨거든요. 엄마 말로는 집에 돌아와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곤히 잠든 제 얼굴을 보는 거라고 하셨어요. 어렴풋이 가만가만히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손길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다음 잠을 주무셨는데 제가 학교에 갈 시간이면 꼭 일어나서 저를 배웅해 주셨어요. 몇 시간 못 자서 피곤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매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 잘 다녀와라. 항상 차 조심하고. 다녀오겠습니다. 자존심을 항상 강조하셨던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택시 때문에 자동차라는 게 왠지 모르게 친숙했거든요. 지나가는 차들을 보면서 제조사 브랜드 이름을 달달 외우고 평소에 못 보던 비싼 승용차를 보면 넋이 나간 채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곤 했어요. 그래서 항상 차조심을 강조하는 그 말이 좀 이상하게 들렸어요. 자동차는 왠지 항상 나를 지켜주는 친구 같은 존재,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동차가 정말 무서운 거야. 운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자동차는 아주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처럼 운전을 엄청 잘하면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나만 조심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자동차랑 사람이 부딪히면 사람이 크게 다치니까 항상 조심해야 해. 신호등 건널 땐 어떻게 하라고? 초록불로 바뀐 다음에 3초를 세고 건너요. 손도 번쩍 들고요. 또 자동차가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 바싹 붙어서 옆에 지나가지 않고 한쪽으로 비켜서 기다려요. 횡단보도 건널 때 좌우 살피는 것도 잊으면 안 돼.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부터 안전에 관한 걸 가르쳐 주셨고 저는 철저하게 그걸 잘 지키는 어린이였습니다. 골목에서 뛰는 것도 위험하다고 하셨고요. 자동차가 크기 때문에 아이들을 못 볼 수도 있다고요. 안전에 대해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하셨고 저 역시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라는 게 저한테 또는 우리 가족한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일 때 엄마가 차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날 오후 학교를 마치고 집에 있었거든요. 집에 엄마가 안 계셔서 장을 보러 나갔나 보다 했어요. 원래 그 시간쯤 저녁장을 보러 시장에 가셨으니까요. 엄마가 없을 때가 기회다 라는 생각이 들어 신나게 게임을 하고 만화책을 봤습니다. 제 방에 틀어박혀서 자유를 만끽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어요.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갑자기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었고 창밖을 봤는데 밖이 어둑해졌더라고요. 그때서야 엄마가 집에 올 시간이 한참 지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집 전화벨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그런 느낌 아시나요?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왠지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 감당할 수 없는 소식을 들을까봐 전화를 받기 두렵고 싫은데 계속 울리는 전화벨 소리를 무시할 수 없어 심호흡을 하고 수화기를 드는 거죠. 여보세요? 민서가.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몹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덩달아 수화기를 들고 있는 제 손도 떨렸어요. 아버지는 울컥하는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다쳤어. 지금 수술 중인데 병원으로 올 수 있겠니? 택시 타고 와라. 어디 병원이에요? 아버지 지금 병원이에요? 그래,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바로 갈게요. 아버지의 택시가 아닌 다른 택시를 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택시 안에서 부디 수술이 무사히 끝나기를 기도하며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하는 의자에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계셨어요. 어떻게 사고가 난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엄마 많이 다쳤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신호 위반을 하고 빠르게 달리던 차가 그만 그대로 엄마에게. 무단횡단 아니었잖아요. 엄마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 엄마는 보행자 신호에 건너고 있었죠. 아버지가 운전을 업으로 하는 만큼 항상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말하셨거든요. 어렸을 때부터요. 그걸 잘 지키면 사고가 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엄마는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잔소리처럼 들리던 아버지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는 것도 그때 깨달았어요. 나만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오랜 침묵이 흐르고 수술실에서 집도를 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는요? 괜찮은 건가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고, 그 사고로 인해 엄마는 너무도 황망하게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몇 달이 지날 때까지도 실감이 나질 않더군요. 학교 다녀와 집에 오면 엄마가 늘 반겨줄 것만 같은 기분. 그러나 텅 빈 집에서 느껴지는 것은 적막한 뿐이었고 시간이 흘러도 그 적막함에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사고 당시 아버지는 일을 하고 계셨고 그 시각 만화책에 정신이 팔려 엄마의 귀가가 늦는다는 생각조차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전화라도 해봤다면 뭔가 달라졌을까? 만약 엄마를 마중 나갔더라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오래도록 저를 괴롭혔고 아버지 또한 비슷한 죄책감을 느끼셨습니다. 스스로 자책하지 마라. 민석이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 연락도 늦게 받았지 않니? 계속 생각이 나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만약에 아버지 또한 사고가 날 당시 먼 지역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것,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 수술 중 세상을 떠나버렸기에 마지막 인사조차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셨어요. 사실 그 일 때문에 택시 일도 그만두려 하셨거든요. 몇 달 일을 쉬었는데 결국 다른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운전대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냈습니다.
학교 가기 전 간단히 아침을 차려 먹었고 아버지 식사를 차려드린 뒤 등교를 했어요. 아버지가 항상 새벽에 오셨기 때문에 저녁은 늘 혼자 먹었고요. 식탁에 엄마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두었거든요. 그냥 밥 먹는 모습을 엄마가 지켜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니 쓸쓸함이 덜하더라고요. 평소 아버지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는데 어느 아침 일어나 보니 아버지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오셨는데 벌써 일어나셨어요? 오늘따라 잠이 안 와서. 밥 먹어라. 든든하게 먹고 학교 가야지. 잘 먹겠습니다. 민서가, 아직도 택시기사가 하고 싶냐? 옛날에 한 말인데 그걸 다 기억하시네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택시 세차하면서 늘 하던 말이었잖아. 그러게요. 운전을 업으로 하는 일, 그거 말고도 세상에 다양한 일이 있다. 어릴 때야 그저 운전하는 게 멋있다고 한 말이었겠지만 곧 있으면 고등학생이 되지 않니? 나중에 뭘 할지 진지하게 생각은 해봐야지. 그럴게요. 엄마 돌아가신 후 부쩍 말수가 줄어들었던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셨던 아버지.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말을 한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다 놓아버린 채 살까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사고 이후 저는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다른 일에 아무 관심이 없었거든요. 학교 아니면 집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고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앞으로를 생각해 준비하라는 말을 한 뒤에 본격적으로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고등학교 생활 내내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즈음 아버지께서는 택시 일을 그만두셨어요. 보물처럼 아끼던 택시를 처분했다는 말에 무척 놀랐거든요. 아버지는 담담히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운전을 그만두는 건 아니다. 그냥 다른 차를 몰게 된 거야. 택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시는 건데요? 운전기사 일을 하게 됐다. 운전기사요? 그렇게 됐어. 택시하는 것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다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다. 택시할 때는 늘 새벽 늦게 들어와 네 얼굴 보기도 힘들었는데 이제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야. 너 요즘 공부하느라 바쁘지? 열심히 하는 걸 보니 참 대견하다. 늦더라도 웬만하면 저녁은 집에서 먹을 테니 너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그리고 다음날 집 앞에 고급 외제 승용차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 운전기사가 된 아버지가 몰게 될 자동차였죠. 게다가 옷장에는 못 보던 양복 몇 벌이 걸려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양복을 입는 건 몇 번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고급 자동차와 양복을 보니 정말 아버지가 운전기사 일을 하는 거구나 믿어지더라고요. 아침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뒤 고급 승용차를 몰고 나가셨습니다. 20년 이상 무사고 경력에 운전 실력이 수준급, 베테랑이라 좋은 기회를 얻었나 보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정말 아버지는 아침 일찍 나간 뒤 저녁 시간에 집에 오셨습니다. 가끔 늦어지는 날이 있었지만 택시 일을 할 때에 비해서는 나름 일과가 규칙적이 되었어요. 그게 제 마음에도 안정이 되었고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3 때 수능을 받고 열심히 노력한 결실을 보게 되었어요. 네 엄마가 있었다면 정말 좋아했을 거다. 그러게요. 동네 떠들썩하게 자랑하고 다녔을 거예요. 떡도 돌린다고 했을걸? 장원급제라도 한 것 같이 말이죠. 그렇지. 네 엄마는 그러고도 남았을 거야. 동네 아줌마들이랑 수다 떨기 좋아했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늘 격려를 해주는 사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레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비록 육신은 떠났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요. 대학에 가고 나니 세계가 넓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공부는 어려웠지만 잘해내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소위 말하는 탄탄대로가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명문대 졸업에 이어 대기업 취업까지. 사실 흔한 루트였지만 나름 피나는 노력을 한 끝에 이룬 것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홀로 저를 키우셨고 제가 취업한 걸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첫 월급을 모두 아버지께 드렸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잘했다, 잘했어. 운전대 잡고 거리를 떠도는 삶을 살지 않아서. 그렇게 사는 건 아버지 하나로 충분해. 너는 책상 앞에 앉아서 중요한 일을 해라. 예전부터 그러기를 바랐는데 정말 그게 이루어졌구나. 아버지, 이제 저도 돈 버니까 제가 아버지 모실게요. 언제든 힘들면 일 그만두셔도 돼요. 아니야. 힘 닿는 데까지 일해야지. 집에 있으면 뭐 하겠어? 다행히 내가 모시는 분이 참 좋은 분이시다. 월급도 잘 챙겨주시고 너 대학 졸업했을 때도 그분이 졸업 선물도 챙겨주시지 않았니? 이런 인연이 닿기가 힘든데 나는 운이 좋은 편이야. 그러게요. 점잖고 좋은 어르신 같아요. 그래도 워낙 아버지가 운전을 잘하고 편안하게 모시니까 계속 아버지랑 일을 하시는 거겠죠.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운전대를 맡길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 아주 나이가 많이 들면 면허도 반납을 해야겠지만 아직 한참 남았다. 아버지는 운전기사 일에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았습니다. 만족을 넘어 훌륭한 분을 모신다는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확실히 아버지 혼자 벌 때보다 제가 취직을 하고 함께 보니 생활도 한층 나아지고 또 저축도 할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회사 생활 2년차, 어느 정도 회사 일에 적응을 한 사이 나이는 30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대학 때 동기였던 친구를 통해 한 여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대학 동기의 소개라서 같은 학교를 나온 건가? 우리 학교 후배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외국에서 음악 공부하고 들어왔대. 너는 그 여자분을 어떻게 아는데? 내 여자친구 친구거든. 한번 만나봐라. 잘만 되면 커플끼리 같이 어울리고 얼마나 좋냐? 네 스펙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을 정도고 잘 어울릴 것 같아. 한번 만나봐. 그럼 만나본다고 전달한다. 너한테도 연락처 알려줄게. 사람을 만나는데 조건이 전부는 아니지만 확실히 명문대학교 졸업 그리고 대기업에 다닌다는 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입사하자마자 소개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잘 되지는 않았지만요. 그래서 사실 이번 소개도 별 기대를 하지 않고 갔어요. 가깝게 지내던 대학 동기의 부탁이라 거절하기도 뭐하더라고요. 약속 장소에 갔는데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진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화려한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 여자는 화려하기는 한데 뭔가 우아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이도 있고 진지하게 만날 수도 있는 만큼 외모가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치관이나 성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대화를 나눴는데 생각보다 차분하고 뭔가 겸손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지라고 합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화술이 늘었거든요. 부담스럽지 않게 대화를 이끌어갔어요. 사실 어느 정도 서로 정보를 듣고 나왔지만 다짜고짜 직업을 묻거나 더 심하게는 연봉부터 까고 시작하자는 여자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건 좀 거부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전혀 그런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취미가 뭔지, 뭘 좋아하는지 그런 정말 사소하지만 호감을 느끼게 하는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음악, 특히나 클래식 쪽에는 완전히 지식이 없어서 좀 긴장을 했는데 여자분이 아는 체를 하거나 거만하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술 쪽은 배우는 거에 한계가 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바이올린을 해서 그냥 전공도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고
좋은 기회로 유학까지 다녀왔는데 계속 외국에서 혼자 사는 게 힘들었어요. 외롭기도 했고. 음악으로 대성하는 게 목표도 아니었고 또 그 정도의 재능이 없다는 걸 알게 돼서 간신히 졸업만 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오랜 기간 가족과 떨어져 외국에서 지내는 게 정말 힘들었겠어요. 음식 같은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한국 음식 생각나고 그랬을 텐데. 제가 원래 요리를 못했는데 외국에서 유학 생활하니 어쩔 수 없이 요리를 배우고 하게 되더라고요. 매번 나가서 사 먹는 것도 그렇고 또 나가서 먹는 게 비싸기만 하지 그리 맛있는 것도 아니라서요. 유학 기간 동안 연주 실력보다 오히려 요리 실력만 늘고 요리에 취미가 생긴 것 같아요. 솔직하면서도 뭔가 당당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고 그 여자분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우리는 그 소개팅 이후 자연스레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고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하다 보니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솔직히 여자친구의 집안에 대해 들었을 때 완전 나랑 다른 세계 사람이구나.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꼈습니다.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회계사였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라고 하더군요. 유복한 집안의 외동딸이었고 정말 부족한 게 하나 없이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여자였어요. 그 상황을 알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이 여자랑 결혼까지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고학력자에 집안에 돈도 많고 게다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니 최소한 비슷한 집안, 아니 더 괜찮은 집안과 결혼을 시키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깊은 관계를 그러니까 결혼을 할 게 아니면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도 시간을 허비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늦기 전에 정리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 조심스레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여자친구가 그 말을 듣자마자 펑펑 눈물을 쏟더라고요. 정말 그런 이유야? 솔직하게 말해줘. 그냥 내가 별로라고. 비참하게 하지 말고 둘러 말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말해. 아니야, 정말이야.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너 이제 20대 후반이고 결혼 생각도 있는 사람이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집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너희 부모님께서 허락하실 것 같지 않고 나 역시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계속 널 만난다면 시간만 흐를 거고 남들이 말하는 정년기라는 걸 놓치게 되는 거잖아. 네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난 그런 거 다 상관없어. 나 오빠가 너무 좋단 말이야. 오빠랑 결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다 나 혼자만의 꿈이라는 거야? 우리 그래도 오래 만났잖아.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그래서 보내준다고? 누가 그걸 바란대? 오빠 훌륭한 사람이잖아. 최선을 다해서 오빠 인생을 개척하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잖아. 오히려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 조건 같은 거 따지는 사람이었어? 내가 조건 따지고 좋은 집안 여자랑 결혼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음. 정말 이런 이야기를 너한테 했겠어? 그냥 너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집안 차이가 많이 나면 결혼 생활 순탄치 않다는 거 주변에서 많이 봐서 알아. 네 생각이 그런 건 알겠는데 부모님 생각도 중요하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엄마 아빠 허락 내가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오빠도 마음 단단히 먹어. 나를 정말 사랑하면 이렇게 쉽게 물러서고 쉽게 포기하지 말란 말이야. 저를 많이 좋아한다며 절대 헤어질 수 없다는 그녀. 그리고 저와 결혼을 하고 싶고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그녀. 빈말이 아니었던 터라 정말 바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더라고요. 얼마 후 여자친구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예지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훌륭한 청년이라고요? 감사합니다. 김인석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회사 이야기는 들었네.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했나 보군. 인상이 참 좋은 걸 보니 면접에서 돋보였을 것 같네. 감사합니다.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회계사라고 해서 좀 깐깐하고 차가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털털하고 가식이 없는 느낌이었죠. 대학 교수라는 어머니께서 오히려 어려웠어요. 진짜 대학 때 많이 봤던 교수님들이 떠오르더라고요. 학점 받기도 어렵고 출석 깐깐하고 과제를 산더미처럼 내고 시험은 까다롭게 출제하는 교수님.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께 예의를 갖춰서 잘 인사를 드린 것 같기는 한데 그 다음 일을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상했던 대로 난관이 펼쳐졌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반대를 많이 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좋은 집에서 태어나 부모님 보살핌 받으며 귀하게 자랐으니 여자친구가 부모님 말을 거역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친구 아버지는 집안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돈은 우리가 많으니 도와주면 된다. 우리 딸 아껴주며 평생 잘 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그런 점을 높게 보셨거든요. 그러나 여자친구 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어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고 집안 전체의 교육 수준과 환경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저와 결혼을 하겠다는 여자친구의 생각은 정말 확고했고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자 곧장 시금전폐를 하며 거의 쓰러질 것처럼 버티자 결국에 두 손 두 발 뱉기를 들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저희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고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날이 기억나네요.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갔고 여자친구는 부모님과 함께 나왔죠. 여자친구 아버지께서 선뜻 두 손을 내밀며 저희 아버지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아드님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님 역시도 곱고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형식적인 덕담이 오간 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저희 어머니께서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미리 전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여자친구 아버지, 예비 장인은 정말 저를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보, 겸손한 건 좋은데 또 우리 예지를 그렇게 낮춰 말하는 것도 좋아 보이지 않아요? 당신은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친다면서 사람 볼 줄을 몰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딸, 네, 맞습니다. 저나 집사람이나 여유로운 환경에서 좋은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우리 딸은 그 덕을 보고 자란 게 맞습니다. 예지 어려서부터 걱정을 한 건데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자라면 안 되는데 스스로 할 줄 아는 거 없이 부모한테 기대기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도 바이올린은 어렸을 때부터 즐겨 했던 거라 그걸로 유학까지 다녀온 건데 지금은 음악이랑은 관련 없이 삽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걸로 꼭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물질적인 것과 관계없이 그저 좋아하는 취미나 잘하는 거 하나 있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사실 우리 예지 한국 들어온 뒤로 이렇다 하게 따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바이올린 교습소를 차려줄까 했는데 그것도 싫다고 했고요. 그냥 저희 집사람은 얌전히 지내다가 좋은 집에 시집가면 그만이라고 했지만 요즘 세상 자기 일에 자부심 갖고 사회에서 능력 발휘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결혼해서 남편 내조 잘하고 아이를 키우고 그런 것도 무척 중요하고 훌륭한 일입니다만 우리 예지가 그런 삶을 원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우리 예비 사위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바로 그거예요. 환경에 굴하지 않고 마음먹은 것, 목표로 하는 일을 해내고 자기 삶을 개척하면서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요. 저는 그거 딱 하나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 예지 곁을 지켜주고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살겠구나
하고요. 결혼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책임감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민석이와 살며 우리 예지 스스로도 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스스로 그런 걸 느끼고 정말 그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좋은 영향도 끼치고 저는 그거면 됩니다. 예비 장인어른은 정말 인품이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거든요. 이런 게 연륜이라는 걸까요? 인생을 살며 무엇이 중요한지,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었죠. 솔직히 집안 차이가 난다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마치 처가살이하듯 을로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워낙 아끼는 외동딸이라 결혼이며 집이며 다 지원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 능력으로 예지를 먹여 살릴 생각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당시 정말 아무 직업이 없었습니다. 원래 돈이 많은 집일수록 백수나 백조로 산다고 하더군요. 여자친구는 그야말로 우아한 백조였죠. 제 월급으로 둘이 사는 것은 문제가 없었고 결혼하고 나서 아무 일을 안 한다고 해도 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남들이 볼 때는 복 터졌다. 처가댁이 든든하고 빵빵해서 부럽다고 말들 했지만 그런 물질적인 것 때문에 눈치를 보며 올로서 살고 싶진 않았고 제가 일하며 생활에 부족하지 않게 살게 해주겠다. 그걸로 당당하게 살겠다. 마음을 먹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지원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순전히 딸 고생하는 게 싫어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지만요. 상견례를 잘 마치고 결혼식을 한 뒤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집에 있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덕분에 집은 항상 깨끗했고 식탁에 놓인 화병에 꽃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고 요리도 스스로 했습니다. 아내가 결혼하고 갖게 된 취미는 꽃꽂이였거든요. 레슨을 받으며 꽃을 예쁘게 데코하는 일에 푹 빠져 지냈어요. 내 꿈이 사실 현모양처였나 봐. 나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을지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알겠어. 집안 깨끗하게 유지하고 꽃꽂이하고 맛있게 요리하고 그게 너무 행복해. 집안을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아내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과소비를 하거나 명품을 사고 그런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저 혼자 벌었고 아내는 제 월급에서 생활비도 쓰고 나름 저축도 하고 잘 유지했어요. 1년이 지나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내와 저를 반씩 닮은 그 아이가 태어난 순간 정말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아이가 너무 소중했고 아내에 대한 사랑과 존경도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육아에 집중을 하며 지냈어요. 처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살았기에 아이가 태어난 이후 처가 방문이 많아졌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소녀딸을 너무 예뻐하셔서 자주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건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여서 저희 아버지 찾아뵙고 또 처가에 가고 한 달에 한 번꼴로 부지런히 양가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장모님은 여전히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이 계실 때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어쩌다 장인어른이 자리를 비우고 저랑 이야기를 할 때면 은근히 그런 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사위사랑은 장모라고 하는데 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죠. 솔직히 모든 것은 다 자기 의지인 것 같아. 자네도 그리 생각하지? 네? 어떤 것이요? 교육 말이야.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거잖아. 내가 교수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은 배운 만큼 보게 되고 배운 만큼 사는 거거든. 배워야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배워야 무언가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거고 나는 그게 전부인 것 같아. 내가 자네가 예지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다른 것보다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렸었어. 잘 배우고 교양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이 또 그리 사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걸 걱정했지.
사돈 어른이 많이 배우신 분은 아니잖아. 그런데 의외로 자네가 머리가 좋은 건지 뭔지 대학도 명문대 나오고 회사도 좋은 곳을 다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역시 사람한테 자기 의지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가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데 자식이 그렇게 두각을 보이기가 힘든 법이거든. 그런 면에서 자네 의지가 강하다는 점은 훌륭하게 생각하네. 네, 장모님. 제 노력과 의지로 이룬 것이고 또 장모님이 그 점을 높이 산다고 했지만 곰곰이 말을 생각해보면 결국 대학을 나오지 않은 저희 아버지, 그렇게 평생 운전대만 잡고 산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저 같은 자식이 나왔냐. 그게 참 신기하다. 그런 말이었죠. 장인어른 안 계실 때 그런 류의 말을 종종 하셨어요. 대학 나오지 않은 저희 아버지에 대한 무시가 깔려 있었고 사람한테는 교양과 학식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죠. 또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했고 프라이드가 높았습니다. 저는 제가 그 말을 실제로 귀로 듣게 될 줄 몰랐는데요. 어느 날 누군가와 통화를 하시면서 높은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저는 정말 저게 그냥 드라마나 영화 대사인 줄만 알았습니다. 실제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이대 나온 여자, 대학 교수. 장모님은 그게 운명이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길이 정해져 있는 거라고 하셨죠. 대학 교수라는 게 정말 나한테는 천직이거든. 유치원생,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고등학생도 아니지. 열띤 지성으로 똘똘 뭉친 대학생들. 배움의 전당. 그런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잖아. 나는 정말 이 일이 좋아. 그냥 선생이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 교수라는 건. 아, 예지, 제도. 그 유학 마치고 대학원 과정까지 마쳤으면 얼마나 좋아. 그랬으면 어디 교수 자리라도 알아봐 줄 수 있었는데. 대학만 딱 마치고 끝나가지고 그게 너무 아쉬워. 모녀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정말 그게 꿈이었는데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고 그 돈 들여서 공부시킨 줄 아나. 아내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쟤는 누굴 닮아서 그럴까?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요만큼도 없는 것 같아. 교수인 엄마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도 없었나 봐. 확실한 건 아내는 장모님을 닮지 않았고 장모님 말대로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소소한 일에서 기쁨을 느끼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거였지만요. 장모님이 그런 말씀을 늘어놓으시는 것도 계속 듣다 보니 그냥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완전 선을 넘고 도를 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장모님 댁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도 서재에서 한참 누군가와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친구분인지 동료 교수인지 집에서 통화를 할 때가 많았거든요. 아내가 과일 준비가 다 되었다며 장모님 좀 모시고 오라고 해서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직 통화 중인 것 같아 방해가 될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고민을 하는 그때 완전 귀를 의심하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팔자가 이렇다니까. 남의 차 운전하는 따까리가 사돈이라니. 나도 몰라. 누구 차를 운전하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어. 너희 사돈 어른은 법조인이시잖아. 아유, 내가 진짜 어디 가서 사돈집에 대해서 누가 물어도 말을 못해. 운전기사래, 운전기사. 그전에는 택시 몰았다나. 우리 예지고집을 누가 말리니. 발에 채이는 게 집안 좋고 능력 좋은 남자들인데 결혼을 꼭 하겠다고 해서. 그래도 우리 서희는 명문대 졸업하고 대기업 다녀. 운전기사는 아버지 밑에서 그러기가 힘든데 말이야. 어떻게 보면 독한 거지. 좀 그런 면이 있어. 주먹이 불끈 쥐어지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따지고 싶었지만 몰래 엿들은 통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냥 참았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우리 집을,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장모님 얼굴을 볼 수가 없겠더군요. 아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고
그냥 조용히 처갓댁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손녀를 보고 싶다고 하면 아내한테 아기 데리고 다녀오라고 했고요. 바쁜 일이 있어서 같이 못 갈 것 같다 핑계를 댔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고민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서 아내와 함께 딸을 보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하게 느껴져서 무슨 큰일이 있는 건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민서가.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내가 모시던 회장님께서 영면에 드셨다. 언제요? 조금 전에. 장례식장 마련이 되는 모양이다. 아버지 언제 가실 거예요? 저도 갈게요. 그래. 안 그래도 너한테 같이 가자고 하려고 급히 연락을 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회장님의 운전기사로 일을 하셨으니 함께한 세월이 정말 길었습니다. 안 그래도 올 초부터 지병을 앓고 계시다며 아버지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내에게 꼭 가야 하는 장례식이라고 다녀오겠다고 말을 한 뒤 집으로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득실에 마련된 빈소에 근조화환이 엄청 늘어서 있었어요.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아버지를 통해 저를 챙겨주시던 분이라 아버지의 상사이지만 저도 마지막 가시는 길 꼭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조문을 하고 아버지와 함께 앉아 육개장을 떠먹고 있는데 입구 쪽이 소란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장례식장에 오신 거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남의 집 운전기사 한다고 우리 아버지를 개무시하는 대학 교수인 장모님. 남의 차 운전하는 따까리가 사돈이라니. 그 말을 들은 뒤 한 번도 장모님을 본 적이 없었는데 장례식장에서 보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모시던 회장님이 돌아가셔 그 장례식에 도착한 장모님이 저희 아버지 정체를 알고 벌벌 기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일행이 있었어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 살펴보니 장모님이 근무하는 대학교 총장님과 함께 온 것 같더라고요. 장모님 역시도 조문을 마쳤고 대학 총장님께서 자리를 안내하고 있었는데 우습게도 제 눈에는 그게 딱 보였습니다. 교수라는 것도 별거 없네. 총장 따까리인 것 똑같다고요. 그런데 유가족분들에게 위로를 건네던 총장님이 누군가를 찾는데 두리번거리시더군요. 그러더니 곧장 저희 아버지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마치 총장님 비서처럼 총장님을 졸졸 따라다니던 장모님이 저와 아버지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네가 여기를 어떻게... 아니, 사돈어른까지 여기 어쩐 일이세요? 장모님이 어리둥절하고 있는 그때 대학 총장님이 저희 아버지에게 90도로 정중하게 인사를 한 뒤 두 손을 내미셨고 저희 아버지도 총장님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장모님의 표정을 봤는데 거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얼굴이었죠. 손까지 떨더라고요. 총장님, 여기 이분을 아세요? 인사드리세요, 유 교수. 회장님의 가장 가까운 측근인 분이에요. 회장님의 최측근이요? 회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비서실 통해서 연락받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떠나시더라도 저희 대학에 기부하는 건 계속 하시겠다고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김 선생님을 재단 이사장으로 선임할 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학 기부에 관한 것은 김 선생님과 의논하라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예, 저도 이 비서통에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가시기 전에 저한테 당부하셨고요. 회장님이 얼마나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 압니다. 부족한 저한테 맡겨주셨지만 그만큼 믿고 맡기신 거니 제가 잘 헤아리고 살펴 진행하겠습니다. 장모님은 거의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 직전인 것처럼 보였어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처럼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요. 유 교수, 어디 안 좋아? 왜 이렇게 부산스레 정신을 못 차리고 인사드렸어?
영면하신 회장님의 유지를 이어 우리 대학 기부를 책임져 주실 김민철 이사장님이라고. 네, 이사장님. 사부인을 여기서 뵙네요. 아버지의 한마디에 장모님은 고개를 푹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란 것은 장모님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도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선임될 거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지 묻고 싶었지만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정중하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기간 내내 장례식장을 지키셨어요. 발인까지 모두 마친 뒤에 저는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이사장이라는 거, 그게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궁금했거든요. 아버지가 회장님과 맺게 된 오랜 인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고등학교 때 내가 갑자기 운전기사를 하기로 했다고 그랬지 않니? 맞아요. 갑자기 택시를 팔고 운전기사를 한다고 해서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래. 회장님을 처음 만난 게 그때였지. 어느 날 택시를 몰고 가다가 회장님 회사 근처를 지나고 있을 때였어. 어떤 남자가 길에 있는데 신호대기 때문에 무심코 그 남자를 보게 됐지.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안색이 좋지가 않아 보였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말이다. 급하게 택시를 세우고 다가갔더니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더구나. 손가락으로 어디를 가리키며 뭐라고 말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 생각할 것도 없이 그분을 부축해서 택시에 태웠다. 택시 운전 20년 가까이 하며 빠삭하게 아는 게 지름길이었거든. 정말 사람 하나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분을 태우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렸어. 곧장 응급실로 향하게 됐고 어찌되었나 경과를 지켜보니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와서 다행이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그때 그분이 누군지 전혀 몰랐지. 그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곁에 있어줘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양복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야. 알고 보니 회장님이시더라고. 병원에 모시고 오게 된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이제 보호하는 사람들이 왔으니 그만 자리를 떠도 되겠구나 했지. 그랬더니 비서 한 분이 연락처랑 이름을 꼭 남겨달라고 하더라고. 며칠 뒤에 연락이 왔다. 회장님이 날 꼭 만나야겠다고 그러셨다는 거야. 병원으로 병문 차 가게 되었는데 그때 나는 병원 VIP실도 생전 처음 봤다. 무슨 호텔처럼 되어 있더라고. 그때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난다.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무사히 병원에 도착해 회복을 하셔서 다행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텐데요. 정말 제가 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버지는 그렇게 회장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 아니 그렇게 경호원도 있고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길에 혼자 계셨냐고 하니까는 원래도 오후 시간에 회사 밖으로 나와 가까운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는 걸 좋아하셨다는 거야. 하루 종일 일이 바쁘니 그 시간만큼은 그냥 혼자 조용히 거닐며 여유를 갖는 걸 좋아하셨다고. 경호원들도 항상 따라다니겠다고 했는데 회사 바로 근처 공원이고 우르르 양복 입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게 남들 이목을 끌고 그래서 그것도 물리셨다고 하더라고. 그날도 짧게 산책을 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무리가 온 거지. 정말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왜 그때 저한테 자세히 말씀 안 해주셨어요? 내가 말했지 않니?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봤어도 똑같이 했을 거다. 다만 낌새를 일찍 알아차린 게 도움은 됐지. 언뜻 봐서는 그냥 구부정하게 서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안색을 살피다 보니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만남을 계기로 회장님은 아버지를 만나셨고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한다는 것을 알고 운전기사로 고용을 하신 거였습니다. 운전기사로 고용도 하고 따로 보답을 하겠다 했지만 아버지가 한사코 거절하셨다고요. 보답은 거절했지만 운전기사 일은 하기로 하셨고
회장님은 월급도 넉넉하게 주시고 잘 대해주셨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자 두 분은 친구처럼 속마음을 털어놓고 지내는 사이가 되셨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니 거의 20년 가까이 연을 이어오신 거였어요. 회장님은 아버지를 무척 신뢰하셨고 물질 욕심도 없고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을 잘 아셨습니다. 회장님은 대학에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희 장모님의 대학교였던 거예요. 지병을 앓게 된 이후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는데 대학에 기부하는 일만큼은 저희 아버지에게 맡기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고 합니다. 투명하게 잘 운영해달라고요. 나도 늙었지만 자네도 이제 운전하기에 나이가 많지 않나. 어차피 나 떠나고 나면 자네가 운전대 잡고 태울 사람도 없는데 그냥 재단 일을 잘 돌봐주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떠나실 줄은 몰랐지. 아버지는 회장님의 뜻을 이어 대학의 기부 일을 맡게 되셨습니다. 아버지 댁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데 장모님께 전화가 불이 나게 오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말 좀 해보라고요. 저는 아버지께 들은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되신 것은 아실 테고 남의 차 운전이나 하는 따까리가 어떻게 이사장이 된 건지 궁금하신 건가요? 자네 그걸 들었나? 내가 실언을 했어. 그게 내 진심이 아니라 정말 그냥 흘려듣게나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한 말이야. 내가 잘못했네. 내가 경솔했어. 용서해주게나. 장모님께는 회장님 생전에 아버지와 각별한 인연이었고 두 분이 지내온 세월이 20년이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운전기사라는 직업만 듣고 콧방귀를 뀌었을 장모님. 누구를 모시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다던 장모님. 진작에 누구 운전기사인지 물어보지 않은 것을 후회하실까요? 하여튼 그 일 이후 장모님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한눈에 봐도 저한테 미안해하며 어려워하는 모습이 보였고 눈치도 보셨죠. 제가 아내나 장인어른께 모든 걸 털어놓았을지 걱정이 되었겠죠. 하지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그게 고마웠는지 그 뒤로 엄청 잘해주시더라고요. 저뿐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도 사돈어른에 대한 대우를 제대로 하셨죠. 철마다 과일이며 몸에 좋다는 선물을 자꾸 아버지한테 보내시네요. 총장한테 잘 보여야 하는 장모님이었고 총장님한테는 저희 아버지가 중요하니까요. 그게 진심이든 사회생활 때문이든 그렇게 자세히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건 이제 저나 저희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은 없을 테니까요. 대학 교수인 장모님이 그렇게 중요하다던 학식, 교육, 교양. 과연 그게 가장 중요할까요? 대학 교수라 학식이 높을지는 몰라도 인품이 썩었으면 그 학식과 교양에서조차 악취가 풍기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네요.